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독일의 자존심이 무너졌다. 2. 멈출 수 없는 한국. 3. 미국도 고개를 숙였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세계 2차 대전 연합군의 악몽 티거 전차로 시작되었던 독일의 전차 신화가 막을 내린 듯합니다. 세계 최강의 전차로 이름 높던 레오파르트 2 전차가 K2와의 경쟁에서 밀려나자 유럽세 일지를 위해 가격을 인하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치 구찌 옷을 동묘 시장에서 떠리고 파는 것을 발견한 기분이네요. 그만큼 독일에서 폴란드가 레오파르트 2 대신 한국의 K2 전차를 선택한 일을 큰 충격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굴욕이 여기서 끝이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주포의 종주국 영국에서 또 한 번 독일과 한국의 빅매치가 예정되어 전 세계 군수 관계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6일 폴란드와의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수출을 위한 57억 6천만 달러, 약 7조 6천억 원 규모의 1차 이행 계약이 체결되었는데요. 이제 하늘이 뒤집혀도 한국의 장갑차는 폴란드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K2 전차를 즉각 전력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폴란드 전차병들이 한국에서 훈련을 받을 예정인데요.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국방장관은 장병들이 훈련에서 돌아오면 신규 전차들은 이미 폴란드 군에서 사용 가능한 상태일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구입한 무기들을 창고에서 놀려두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가 유럽을 배신했다고 길길이 날뛰던 독일은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는 단계까지 오자 뒤늦게 현실을 직시하는 것 같은데요. 이래 대표적인 국제방송사 독일의 소리 드트투처 웰에서는 대한민국이 무기 수출을 증대시키고 있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한국 방산이 어떻게 발전해왔고 현재 세계 시장에서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는지 세밀히 분석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무기가 미국이나 유럽의 군사 강국들의 무기보다 비싸지 않으면서 뛰어난 품질과 비용 경쟁력을 가져 독일 방산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을 한 수 아래로 생각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유럽 방산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적으로 규정하고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전히 강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독일 위기에 방심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유럽 전차 시장의 명품으로 군림해 오던 레오파르트 2의 가격을 최초로 인하하며 본격적인 새 일주에 나섰는데요. 러시아의 침략이 시작되고 독일산 무기가 각광받을 거라 예상됐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지금의 군수시장을 장악한 나라가 향후 100년의 군수시장을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각국에서 군대의 현대화를 위해 대량의 무기를 구입하고 있음에도 독일산 무기의 판매 실적은 0에 가까워 마음이 다급해진 듯합니다. 그런데 독일의 굴욕은 여기서 끝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난 30일 팀 썬더 트위터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바로 영국에 도착한 K9A2의 사진이었습니다. K9의 차세대 개량형인 K9A2의 시제품이 영국에서 열리는 DVD 2022 방산 전시회에 참여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 박람회에 한화 디펜스의 K9A2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방산 기업에서 만든 자주포가 영국으로 모여들었는데요. 영국군의 기동화력 체계 증강을 위한 차세대 자주포 도입 사업 엠퍼빌 파이오스 플랫폼에 참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주포의 종주국으로 알려진 영국에서 다른 나라의 자주포를 도입하겠다는 사실에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최근 영국의 차세대 장갑차를 도입하기 위해 55억 파운드 약 8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어 개발되었던 에이젝스 아이작 장갑차가 품질 문제, 생산 지연 등의 문제로 블록 3의 생산 계획까지 취소돼버리면서 사실상 실패한 제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군은 실패할 수도 있는 무기 개발에 많은 자본을 쏟는 대신 다른 나라에서 운용하면서 검증된 장비를 도입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MFP 사업의 규모만 8억 파운드, 약 1조 2천억 원에 달할 뿐더러
세계 최초의 자주포를 만든 영국의 주력 자주포로 선택받는다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에 전 세계 자주포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특히 PZH-2000을 개발했던 독일의 KMW와 PZH-2000의 개발에 참여하고 레오파르트 2 전차를 개발한 라인 메탈사에서 각각 신형 자주포를 들고 참가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KMW에서는 원격 제어 자주포 RCH-155를 공개했는데요. 완전 무인화를 도입한 차륜형 자주포로 분당 10발의 포탄을 최대 100km까지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KMW만의 신기술로 자주포를 이동하는 도중 사격하는 모습을 공개하며 MFP 사업의 유력한 후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라인 메탈사에서도 자주포를 탑재한 HX3 전술 트럭을 공개했는데요. K9보다 앞선 포기술이 도입되고 전장의 상황에 맞게 다용도로 사용 가능한 군용 전술 트럭 개념을 공개하며 강력한 경쟁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화 디펜스 역시 이번 사업에 총력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한화 디펜스의 K9 판매를 위한 사업 동맹인 팀썬더의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호스트만 디펜스 시스템, 캐나다의 수시 디펜스, 그리고 세계 최대의 방산 기업인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참여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K9A2가 영국에 도착했다는 소식도 팀썬더의 트위터를 통해 가장 먼저 공개됐었습니다. K9A2는 기존의 K9의 자동 탄약 장전 시스템과 복합 소재 고무궤도, 원격사 격통제 체계 등이 탑재된 진을 모한 차세대 자주포로 이번 MFP 입찰의 강력한 우승 후보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독일의 자주포에 맞먹는 성능을 지녔음에도 가격은 훨씬 저렴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생산 라인을 유지하고 있어 영국에서 요구하는 물량을 그 즉시 공급하는 게 가능합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대규모 군축으로 생산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임이 폴란드에서 드러났었죠. 또한 K9 자주포는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에 수출되어 수년 동안 운용되면서 실전까지 거치며 영국군이 원하는 성능 검증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강력한 경쟁자였던 KMW에서 개발한 PZH-2000 자주포가 노르웨이 혹한기 테스트에서 파워팩이 과부하에 걸려 언덕길에서 퍼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세계 최고 자주포라는 명성이 허명이 아니었나 의심받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포신의 이상이 발생하고 전용탄이 아닌 나토탄을 사용하면 탄걸림 현상이 발생하는 등 실전에서 부실한 모습을 보여주며 여러 실전을 통해 이미 검증된 K9이 승리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영국의 차기 자주포 사업에서 K9 자주포가 승리한다면 서방 세계의 표준 자주포 자리는 사실상 K9이 주도하게 되리라 기대받고 있습니다. 독일을 완전히 제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었던 국산 파워팩이 완성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파워팩은 엔진과 변속기로 이루어진 장갑차의 심장으로 전차 개발에 있어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요. 과거 S&T 중공업에서 개발한 국산 파워팩의 테스트 도중 변속기에 독일제 부품의 이상이 생겨 K2 흑표 전차에는 독일제 파워팩이 장착되어야 했었습니다. 이로 인해 K2 전차를 생산할 때마다 독일에 라이센스비를 지불해야 했고 독일에서 파워팩의 수출을 금지했던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의 K2 전차와 마찬가지로 독일제 변속기를 사용한 K9 자주포의 수출이 금지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방위산업청에서 S&T 중공업에서 개발한 1500마력 변속기를 내년까지 내구성 시험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1500마력급 파워팩의 엔진과 변속기의 개발에 모두 성공한 나라는 미국과 독일뿐입니다. 완전한 국산 파워팩의 개발에 성공하게 된다면 전차 종주국의 자리에 한국이 당당히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S&T 중공업은 그날의 수치를 만회하기 위해 변속 제어 장치, 정유압 조향 장치, 변속 장치, 유체 감속기, 좌우 브레이크, 전차의 무게를 감당해야 할 티타늄 특수 변속기, 체결 볼트까지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국산 1500마력 파워팩은 65톤의 중전차까지 감당할 수 있어
9,600km의 내구도 시험평가도 여유있게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또한 K2 파워팩의 완전한 국산화를 시작으로 K9 자주포의 1000마력 파워팩의 완전한 국산화도 이루어져 K9 자주포의 수출 저변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번 국산 변속기가 성공적으로 내구성 테스트를 통과하면 폴란드에 수출돼 K2PL에도 독일산 파워팩 대신 장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병대의 차기 상륙 장갑차 사업에 1500마력 국산 파워팩을 튜닝한 1800마력 파워팩이 탑재될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기존 한국형 상륙돌 격장갑차 카아프를 원형으로 해병대에서 사용한 차기 상륙 장갑차 사업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당초 계획은 독일이나 미국의 파워팩을 도입해 수상에서 시속 20km로 기동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국산 파워팩과 해수 냉각장치의 도입으로 지상에서 시속 100km, 수상에서 최대 시속 30km의 속도로 질주하는 게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이 차세대 상륙 장갑차가 완성된다면 국산 무기 수출 시장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한국만큼 장비의 내구성을 극한까지 시험받는 환경은 없기에 한국에서 개발된 장비는 세계적으로 그 내구도와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 육군에서 K2 전차를 동원한 대규모 초장거리 기동훈련을 실시하며 국산 장비의 내구성을 극한까지 시험했었는데요. 지난 30일 육군 제11 기동 4단 백호 대대의 궤도 장비 장거리 기동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K2 전차 20여 대를 동원한 대규모 훈련으로 주둔지인 강원도 홍천군에서 출발해 인제군을 거쳐 복귀하는 총 370km의 대장정으로 전차의 내구도와 기동력을 최대한으로 시험하는 훈련이었는데요. 급경사가 이어지는 강원도의 지형과 훈련 기간 내내 비가 내리는 악조건 속에서도 1박 2일 동안 장비에 이상 없이 계획대로 훈련을 마쳐 한국 전차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지휘한 노유섭 백호 대대장은 독일의 하인츠 구데리안 장군이 전차의 엔진도 주포만큼이나 강력한 무기다라고 역설할 만큼 전차의 기동력은 중요하다며 이번 훈련은 기동 4단의 전시 기동력과 장병들의 전투 수행 의지, 전차 부대로서 자긍심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방사는 이제 완전히 인류의 위치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가 유럽 시장을 공략하며 독일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한국제 무기하면 명품이라고 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최근 동과되어 전 세계적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미국의 법안들은 까면 깔수록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멀리 내다보지 못한 미국의 처사라는 의견이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 등은 말도 안 된다는 내용이 전해지죠. 반도체와 과학법이란 반도체, 인공지능 등을 포함하는 첨단 기술 및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세액 공제, 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만 보면 혜택이 가득해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유리할 것 같은 법안이지만 실상은 왜곡된 부분이 많다는 것이 법의 해석인데요. 위에 미국이 제공하는 혜택을 받은 반도체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및 특정 국가 내 특정 반도체 생산 라인의 확장이나 신설을 제한다는 매우 차별적인 조항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누가 봐도 중국과 경쟁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도체 부문에서 중국에 완전 밀리는 미국은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느 한 나라에 투자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패권 싸움에 두 국가, 미국과 중국을 어느 나라라도 배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중국 견제하기에 희생양이 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패권을 잡고 싶어하는 부문에 한국의 영향력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견제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이죠.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공세에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절실해지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러나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한국은 아닙니다. 만만하다고 생각해 자꾸 건드는 미국의 행태를 꺾을
한국 나름대로의 묘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법안의 주요 골자인 반도체, 전기차 등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 광물입니다. 핵심 광물은 이러한 미래 기술 산업의 필수 소재이기에 많이 가진 나라들이 힘을 주고 있죠. 그래서 자원의 무기화, 자원 갑질 등의 말이 생겨납니다. 미국은 주도권을 잡기 위해 꽤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난 6월 오랜 데이터 기반으로 광물안보 파트너십 MSP를 출범했는데요. 미국 주도로 추진되는 경제협의체로 한국을 비롯해 캐나다, 호주 등 광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재련 등을 잘하는 나라, 선진 산업국들을 추려 11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및 핵심 광물의 생산, 가공,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인 협의체입니다. 수년 전부터 히토류 등 핵심 광물을 중국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 준비해온 결과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미국 중심의 협의체였죠. 이를 토대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핵심 광물 규정을 두면서 결과적으로 중국 견제를 위한 협의체 구성이었습니다. 미국 주도적이고 중국 견제를 위한 목적이 뚜렷한 협의체 속에서 압박을 받을 것은 분명한데요. 2026년 이후 미국과 FTA 국가에서 생산 가공, 북미에서 재활용되어야 하는 광물 비율이 80%가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북미에서 생산하더라도 광물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어차피 반쪽짜리 보조금일 수밖에 없게 되죠. 100%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를 벗어나야 하지만 한국산 배터리 핵심 소재의 절대 다수는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소재의 경우 중국 의존도는 100%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최근 무역동계 발표에 의하면 전기차 성능을 좌우하는 양극재 핵심 소재인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전구체의 중국산 비중은 99.99%가 될 정도였습니다. 비단 한국만이 처한 상황은 아닐 텐데요. 환경오염 문제로 대부분의 나라가 광물 채련을 하지 않고 있어 중국이 오랜 기간 진행해왔습니다. 광물의 원산지나 재련에 있어 중국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런저런 법을 통해 중국과의 손절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심각한 오류임에도 법안이 통과되고 이는 바이든이 중간선거에 이기기 위한 장치인 것을 정치적으로 접근해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반도체 분야에서도 중국을 배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소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중국 시장을 배제한다는 것은 매출이 그만큼 감소한다는 뜻인데 이는 미국 내 반도체 시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래도 반도체 분야의 한 축을 깨고 중국 시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은 분명하죠. 전기차와 반도체 부문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는 시점에서 한국의 행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한국 반도체의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은 이에 맞서 최근 행보를 달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메모리에 치우친 사업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암 인수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은 영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 설계 자산 IP 기업입니다. 그런데 삼성의 암 인수전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죠. 삼성이 암을 인수하게 되면 그 파장과 반도체 분야의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네요. 암은 삼성전자가 취약한 시스템 비메모리 반도체의 경쟁력을 한껏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카드가 될 수 있다는 평가죠. 암은 특히 삼성과 연관성이 많은 스마트폰의 90% 이상의 기본 설계를 제공하고 있어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마땅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삼성과 인수합병이 됐을 때 시너지를 덜 발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 안 그래도 견제하는 세력이 많은데 더 큰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 인수액은 1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으나 암 모회사인 소프트뱅크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 만큼 인수가는 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때문에 삼성이 의지만 있다면 암을 인수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인수합병마에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으며 3분기 실적이 대만 TSMC와 격차가 벌어진 상태로 돌파구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키우려는 의지를 계속해서 표명해 왔습니다. 소프트뱅크 손정혜 회장이 10월 방안을 목전에 두면서 재무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삼성의 단독 인수는 주변국들의 반대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단독 인수의 경우 미국과 영국 등 각국 규제 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심사 과정에서 불발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앞서 2020년 암을 인수하려 했던 미국 엔비디아가 독과점 이슈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인수가 무산된 경우가 있었죠. 더욱이 세계 반도체 시장 1위 사업자인 삼성전자일수록 규제 당국과 경쟁 기업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부문의 패권을 차지하고자 법안 및 각종 규제를 마련하고 있는 미국의 반대는 더욱 심해질 것이 유력하기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할 텐데요. 미국은 누구보다 삼성의 힘이 커지는 것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암과 주로 상대하는 미국 기업의 회사의 정보가 삼성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삼성과 경쟁 관계에 있는 애플도 암에서 설계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미국 반대에 부딪혀 암 인수는 난항을 보일 것이 불보듯 뻔하죠. 가장 적절한 대안은 단독 인수가 어려울 경우 SK하이닉스, 인텔 럴컴과의 컨소시엄 형태로 인수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단독 인수에 올라 고성능 시스템 반도체 기술 확보에 유리해지면 애플과 퀄컴, 미디어텍 등 경쟁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그 대안으로 삼성전자가 소프트뱅크에서 암 지분을 소규모로 인수해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소프트뱅크의 자금 확보를 돕는 것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인텔, 퀄컴 등 글로벌 대형 반도체 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암 공동 인수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전기차 부문에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동맹관계의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결국 자신의 중간선거에서의 지지율 회복 등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미 동맹관계는 없어 보입니다. 소프트뱅크 손정혜 회장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의 만남에 앞서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의지에 부풀어 있는데요. 적절한 합의책을 찾아 미국의 한국이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님을 각인시켜야 할 때입니다.